분양 비수기인 12월 올 들어 가장 많은 5만 8천여 가구 아파트가 이례적으로 공급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입주 시점까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악성 미분양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금 경색을 겪고 있는 증권사와 보험사들이 현금 확보를 위해 퇴직연금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최고 8% 금리를 제시했던 일부 증권사는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서자 상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분리막 제조업체 WCP가 내년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 고객사인 삼성 SDI를 비롯한 국내 배터리 회사들과 미국 합작 공장 신설을 논의 중으로 내년 상반기 발표 예정입니다. 믹스커피 1위 동서식품이 이달 15일 인스턴트 커피 가격을 또 인상합니다. 올 들어 벌써 두 번째 인상으로 원두 등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수익성 악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증시 상황부터 문영민 기자와 진단합니다. 문 기자. 네, 파월 효과는 하루짜리였다. 이렇게 오늘 증시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다소 완화적인 태도로 바뀌자 이 증시가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이 차익 실현을 위한 어떤 매물들이 빠르게 쏟아지면서 최근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할 정도의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순매수세로 일관했던 외국인과 기관은 합쳐서 1조 원 넘게 팔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증권업계는 시장이 그동안 파월의 이 발언에 과도하게 반응한 경향이 있다면서 오는 13일 열리는 FOMC까지는 변동성 확대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했고요. 한편 오는 13일 전까지 이 파월이 공개적인 석상에 나서서 발표를 하는 일정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FOMC 이전까지 발표되는 여러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이 증시의 단기적인 방향을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준이 이제 금리 결정할 때 CPI보다 더 중요하게 본다는 개인 소비 지출이죠. PC 지수 이거는 잘 나왔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 나왔는데요. 또 지난달 기록한 수준보다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둔화하는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한 물가 안정 기대감이 조금 커지면서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대한 우려는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고금리 기조에 기지개를 켜지 못했던 기술주와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은 어제에 이어서 또 한 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을 제외한 다우존스나 또 S&P 500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했고요. 국내 양지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물가가 괜찮게 나왔는데도 하락을 했다. 그 배경을 좀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이제 좀 증권업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또 달라졌는데요. 예. 오늘 국내외 증시는 금리가 아니라 이 경기에 반응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증권업계는 좀 이렇게 분석하면서 이 간밤 발표된 미국의 11월 ISM 제조업 지수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49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가 50 미만이 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이 경기 위축 단계에 들어섰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미국 제조업이 위축 국면에 접어든 것은 코로나19 초창기였던 2020년 5월 이후에 2년 6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경제 지표의 악재는 긴축 속도 조절이라는 연준 피벗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증시 상승이라는 공식이 성립이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공식이 통하지 않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밤 발표되는 고용 지표 역시 시장의 냉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이제는 이러한 경기 침체 신호가 증시의 움직임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에 태풍이 불면 우리나라에는 허리케인이 온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기 침체 상황이 우리나라만 비껴갈 것 같지는 않죠? 맞습니다. 당장 우선 우리나라의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예.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사이 14% 감소했고요. 2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무역 수지는 8개월 연속으로 적자에 빠졌는데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현재 최장기간 적자입니다. 또 최근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이번 달 수출에도 어느 정도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더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은 0.3%로 올해 들어 꾸준히 0%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4분기 경제 성장률은 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이어진 자금 시장 경색과 또 부동산 시장 침체 문제는 그나마 경제 성장률을 뒷받침해줬던 투자 시장을 현재 위축시키고 있고요.
무역 수지는 4분기의 시작인 10월 67억 달러 적자, 또 지난달 70억 달러 적자를 보이는 등 수출 시장 부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권 시장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 수준과 또 증시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좋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입니다. 네,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는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들이 시장의 증시에 좀 선반영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세에서 단기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섹터를 좀 취재해봤다고요? 수요가 확실한 산업군을 찾으면 됩니다. 네. 여러 섹터가 있겠지만 당장 지금 이번 달에 수요가 좀 꾸준하게 늘 것으로 보이는 건 정유주입니다. 이 정유주의 주가 5거래일 추이를 알아봤습니다. 예. 이번 주만 해도 이 중앙에너비스는 10% 가까이 상승했고요. 한국석유와 흥구석유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또 SOL과 GS 역시 2%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며 이 코스피 상승률을 상회했습니다. 당분간 이러한 정유주 주가 전망은 다른 섹터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밝습니다.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올라가고 또 정유 기업들의 수익 확대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국내에서는 9일째 이어지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 총파업이 현재 있습니다. 이 화물연대가 보유한 기름 운반 유조차는 전체의 80%에 달합니다. 이러한 파업으로 현재 주유소에서 휘발유 공급 대란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까지 수도권 32곳, 비수도권 20곳의 주유소에서 휘발유나 경유가 품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로 눈을 잠깐 돌려보면 이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현재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미국의 원유 재고 급감과 또 중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이 수요 증가 등이 국제유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주요 7개국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 영향으로 러시아의 석유 생산이 내년 3월까지 일평균 200만 배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유가 전망치는 이달 100달러, 내년 상반기 110달러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85달러 수준인 걸 좀 감안을 한다면 가파른 상승세가 관측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 일요일에 오펙 플러스가 또 200만 배럴 예고됐던 대로 감산 결정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선 그보다 추가로 더 감산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반면에 이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이 또 재개된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2019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금수 조치를 했었던 이게 다시 재개된다. 유가는 지금 상방 하방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정유주들 충분히 좀 투자가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부분에 이어서 네. 아무래도 중국의 이 제로 코로나가 끝나간다는 좀 신호가 현재 국제 유가 시장에는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 부분도 또 수요를 자극해서 유가 상승을 유발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주요 일정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 오는 5일에는 앞서 제가 설명해드린 G7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실시가 예정이 돼 있고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주요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됩니다. 당장 5일에 11월 비제조업 지수가 나오고요. 6일에는 10월 무역 수지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9일에는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니까 다다음 주 FOMC 전에 좀 어느 정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겠다 이런 발언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두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올 들어 최대 규모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막혔던 공급이 모처럼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한쪽에서는 대규모 악성 미분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건설업계 출입하는 방소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그간 서울에는 분양이 참 없었는데 이번 주에만 대규모 분양이 2개가 몰려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부터였죠. 둔촌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 포레온, 그리고 장위 4구역을 재개발한 장위 자이 레디언트가 이제 동시에 견본주택 문을 열고 분양에 돌입했습니다. 예. 둔촌주공만 해도 거의 12,000가구 중에 약 5,000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고요.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이면서 강남권 최대 사업장이라는 점, 그리고 현대건설, HD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같은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건설사가
시공을 맡았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또 강남에 이렇게 둔촌주공이 있다면 강북에는 장위 4구역이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뉴타운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2,800가구 중 1,300가구 정도가 일반에 돌아가고요. 역시 도급 순위가 높은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데다 여기는 전 주택형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예비 청약자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또 이제 두 곳 모두 좀 정부가 중도금 대출 한도를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려주면서 혜택을 받는 마수거리 단지라는 점도 한몫했는데요. 예. 실제로 두 곳 모두 견본주택 개관 첫날부터 이 방문객들이 소위 오픈런을 하기 위해서 추운 날씨에도 좀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두 곳 다 이제 1일부터 4일까지 총 4일 동안만 견본주택을 여는 만큼 미리 사전 예약을 받았었는데요. 두 군데 합쳐서 한 2만 6천 명의 인원이 방문을 신청했고 그 결과 견본주택 오픈 이틀째인 오늘 전부 마감됐다고 합니다. 현장 관계자의 설명으로 분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50% 전액 이자 홀제로 계약 후 입주 시까지 추가 자금 부담이 없는 환쪽 조건에 대하여 고객님들께서 대단히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네, 부동산 침체라는데도 이 견본주택 사전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사전 예약제를 또 운영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관심이 뜨겁다는 건데 관심이 뜨겁다고 해서 청약 신청으로 실제 다 이어지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일단 이제 단순히 내부 유닛을 둘러보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제 데스크에 앉아서 분양 상담을 받는 그런 방문객들도 많기는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청약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좀 미지수라는 건데요. 일단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꺾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의 이야기를 실제로 들어보겠습니다. 주변에 비해서는 조금 높게 나온 것 같긴 한데, 네, 뭐 새 아파트니까 거기에 비해서 좀 가격대가 좀 높게 나온 것 같긴 해요. 평당 분양가를 보니까 뭐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이제 3,800만 원, 마포 더 클래시 뭐 이런 거는 이제 4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물론 이제 입지가 좋은 단지들이긴 합니다만 청약자들이 예전처럼 열광하기에는 좀 다소 좀 비싼 가격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단지들이 다 이렇게 만약에 분양가가 높게 책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청약 미달 나오는 것도 꽤 되겠는데요, 앞으로. 일단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미분양 주택이 벌써부터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한 4만 7천 가구 정도로 지난달보다는 14%, 지난해 10월보다는 115%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미분양 주택 규모가 5만 가구를 넘어서면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본격화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5만 가구를 넘기진 않았지만 거래 절벽이다시피 한 주택 시장 분위기상 이제 위기가 머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금 뭐 주택 매매 거래가 거의 반토막 난 상황이죠. 그리고 원래 이제 신규 분양 수요라는 게 기존 주택 가격보다 굉장히 많이 저렴해야지 이런 수요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주택 거래가 줄고 또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 신규 분양가의 경쟁력을 훼손하게 되면 당연히 분양 시장도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분양이 몰리는 이유는 방 기자가 지난번에 보도했던 대로 이 밀어내기 분양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더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좀 분양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번 달에만 둔촌주공과 장위 4구역을 포함한 총 5만 8천 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물량이 쏟아지는 거고요. 통상 이제 겨울이 분양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현상을 소위 밀어내기라고 하는데요. 올해 내내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되기를 바라고 또 급등한 원자재 가격이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되기를 기다리면서 건설사들이 착공을 좀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뤘더니 이번에는 금리가 굉장히 올라버린 상황인 거죠. 이 금리가 오르면 PF 대출을 비롯한 각종 비용이 늘고 이거는 곧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내년 부동산 경기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좀 더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이런 물량을 털어내자 이런 건설사들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기에는 금융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분양을 안 하면 이제 PF 대출도 안 나오기 때문에 서둘러서 분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아까 미분양 얘기를 좀 잠깐 해드렸는데요. 네. 지금 이제 최근 미분양 물량이 5만 가구에 육박하기는 했지만 좀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한 7천 가구 정도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 이유가 지금 이 준공후 미분양이라는 거는 바꿔 말하면 한 2년에서 3년
3년 전에 분양했다는 소리거든요. 예. 그때 이제 분양했던 아파트 분양가가 전국 기준으로 한 3.3제곱미터당 1,200만 원 수준입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3.3제곱미터당 2,100만 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이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즉 새 아파트 가격이 기존 구축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거죠. 또 이제 청약 불패 지역으로 꼽혔던 서울로 좁히면 이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이 넘지만 2년에서 3년 전에 분양했던 아파트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700만 원 남짓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가격이 기존 주택 가격 시세보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올해 아파트 분양가는 그때보다 거의 30% 가까이 상승했고 또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오른 이상 분양가가 대폭 하락하기는 힘듭니다. 반대로 기존 주택 가격은 거래가 줄면 이제 덩달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오른 가격에 분양한 것들이 이제 2년 뒤, 3년 뒤에 기존 주택 가격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분양가와 매매가의 괴리가 좁혀진다면 전문가들은 오는 2024년, 즉 내후년부터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준공후 미분양은 이제 공사가 끝날 때까지 거의 분양 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이런 외상공사에 대비한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하고요. 이는 곧 건설사들의 손실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네, 이 건설사도 건설사지만 청약자들도 가격 수준하고 이자 부담 좀 더 꼼꼼하게 신중하게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2차) 전지 분리막 대표 기업 중 하나인 WCP가 미국에 진출합니다. 국내 2차 전지 업체들뿐만 아니라 북미 현지 업체들하고도 협력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안을 단독 취재한 강미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이 WCP 2달 전에 이제 상장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강 기자가 이번에 이제 최영근 대표를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분리막이라는 게 이제 전기차 화재를 막아주는 핵심 소재죠? 네, 그러니까 4대 소재 중에 하나인데요. 배터리 가격의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하얀 플라스틱 봉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분리막입니다. 분리막은 말 그대로 양극과 음극을 분리시키는 얇은 막으로 양극과 음극이 이제 새어나오는 것을 막고 리튬 이온만 잘 통과시켜서 전류를 잘 흐르게 도와줍니다. 얇으면서 쉽게 찢어지지 않아야 하는데요. 찢어지면 이제 불이 날 수 있어서입니다. 예. WCP는 바로 이 분리막 제조 회사로 SKIT에 이어 국내 2위 생산량을 갖고 있고요. 글로벌로는 4위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미국을 가는 게 인플레 감축법 때문일 텐데 지금 배터리 업체하고 당연히 협력을 해야겠죠. 계획이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이 WCP는 충주 공장, 제가 갔던 충주 공장 하나만 가동 중에 있고요. 헝가리에 이제 첫 삽을 떠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WCP가 취재 결과 미국 진출을 타진 중인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생산품 중 90% 가까이를 삼성 SDI에 공급하고 있어서 현재 삼성 SDI와 합작 공장 형태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단독으로 공장을 짓거나 국내 배터리사들, 미국 완성차 업체들과 합작 공장 관련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대표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포인트가 삼성뿐만 아니라 제가 왜 신규 고객, 미국의 공장 증설을 신규 고객이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면 같이 발표가 될 겁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금의 부담이 상당히 적죠. 네, 최 대표는 내년 상반기 부지 성장과 투자 규모를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가 3년 뒤인 2026년부터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미국 첫 공장이 설립되면 생산량이 올 한 해의 생산 능력인 최소 8억 제곱미터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매출과 영업이익 정도의 규모를 북미 첫 공장 한 곳에서 뽑아내겠다는 건데요. 최 대표는 현재 국내 분리막 업계 1위인 SKIT도 북미 공장 증설
증설 건설 이제 검토에 밝힌 만큼 WCP도 이제 미국의 지원을 또 받을 수 있고 또 세계 3위 이제 전기차 시장이라는 미국 큰 시장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WCP는 이제 추가 운영 자금으로 앞으로 3년간 4,500억 원을 이제 조달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배터리 소재에 대한 IRA 세부 법안이 내년 1분기에 정확하게 좀 더 발표가 되는데요. 모든 배터리 소재 업체에 대해서 이제 북미 생산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으면 WCP의 북미 진출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간밤에 이제 IRA법 일부 수정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내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분리막 기업 중에서도 지금 생산성이 좀 높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기업인데 착실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현재 이제 올해 WCP의 예상 매출은 2,500억 원, 영업이익은 450억 원으로 2년 전과 비교해서 매출은 2배, 그리고 영업이익은 4.5배가량 뛰었습니다. 이번에 상장하면서 조달한 공모 자금으로 이제 충주 공장 라인을 증설을 하고 헝가리의 신공장을 이제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을 짓게 되면 앞으로 또 매출 성장세는 더욱더 가팔라질 것으로 최 대표는 밝혔습니다. 여기에 미국 공장 신설까지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회사 측은 2024년까지 매출 5천억 원까지 보고 있는데 올해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3배 증가한 1,200억 원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20% 정도인데요. 제조업 기준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 이런 수준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최 대표는 밝혔는데요. 한번 말 들어보겠습니다. 내년도 목표 매출액은 3천억을 넘기는 거고요. 매출은. 그다음에 이익률은 25% 수준을 확보하는 거예요. 네, 안정적인 공급처도 있고 성장도 잘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분리막 기업들은 주가가 좀 저평가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2차 전지 기업들은 주가가 날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는 이 분리막 기업을 배터리 셀 제조사, 이제 배터리 3사라고 불리는 그런 배터리 셀 제조사랑 양극재 기업만큼은 좀 선호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가 바로 분리막이 장치 산업이어서 초기 투자 비용이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 투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거의 배터리 제조사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분리막 손상은 배터리 화재와도 직결돼서 한번 배터리에서 불이 나게 되면 배터리사들이 계약을 끊을 수도 있고 책임까지 또 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리스크는 배터리사들이 분리막을 내재화할 위험도 있다는 건데요. WCP의 주요 매출처인 이 삼성 SDI는 현재 분리막 코팅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제조까지 직접 나서게 된다면 이제 WCP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최근 또 LG화학도 분리막 사업을 좀 다시 시작했는데 대기업 경쟁사가 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다 이거네요. 네, 근데 또 WCP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생산하고 있는 이제 제품이 전기차용 습식 분리막인데 네. 기술 장벽이 좀 있어서 배터리사들의 접근이 좀 어렵다고 설명을 그러니까 이 했습니다. 습식 분리막이라는 게 건식보다 훨씬 뭐 얇게 만들어진 분리막이라면서요? 더 얇고 그리고 또 습식 공정으로 하는 좀 더 어려운 공정이라고. 그러니까 분리막은 얇게 만들수록 더 좋은 거라고 그러던데. 네, 또 얇지만 그거를 또 이제 화재가 너무 얇게 되면 이게 더 접히게 되거나 이렇게 손상이 될 수도 있어서 너무 또 얇으면 이제 갤럭시 7 같은 사태가 분리막을 너무 얇게 만들어가지고 예. 그런 화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WCP는 매출이 좀 삼성 SDI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데 이런 점도 현재 300도를 좀 견딜 수 있는 분리막 신제품을 또 추가적으로 양산해서 삼성 SDI 외의 주요 고객사들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양산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할 겁니다. LG 엔솔을 포함한 국내 뭐 SK온이나 또 해외 배터리 업체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미 상당 부분 컨택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도 되면 저희가 또 새로운 어떤 고객에 대해서 발표가 되지 않을까. 네, 최 대표는 분리막 전체 산업이 현재 저평가되고 있어서 WCP 좀 주가도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 증가로 주가 상승에 기여할 예정이며 또 내년에는 주주 환원책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2차 전지업계 출입하는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또 이렇게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 쯤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나눈다는 게 봉사를 했지만 또 얻어가는 게 많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올해도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대면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작은 정성이 여러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직장인들의 필수품이죠. 동서식품의 믹스커피 가격이 또 오릅니다. 벌써 올해에만 2번째 가격 인상에 나서는 건데 이렇게 가격을 올려도 실적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유우성 기자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 이번에 가격 인상하는 제품이 최근에 이 광산 매몰자를 구했던 그 제품이죠? 네, 뭐 안타까운 사고이기는 합니다만 최근 경북 봉화 광산 붕괴 사고로 고립됐던 광부 2명이 이 갱도에서 밥처럼 먹고 221시간을 버텼다고 해서 재난식량으로 떠오르면서 화제가 된 그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좀 부담 없이 마시기 좋아서 직장인들의 필수품이다 이렇게 좀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 믹스커피 가격이 이달 15일부터 또 오릅니다. 인상률은 출고가 기준으로 평균 10%가량 되는데요. 맥심 오리지널 제품을 기준으로 6,000원 초반에서 6,680원으로 맥심 모카골드 제품은 12,000원에서 13,000원대로 오릅니다. 올 초 가격을 7.3% 올린 데 이어 10달 만에 또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1년 만에 2번 가격을 올리는 것은 동서식품 창사 54년 만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년에 2번이나 가격을 올리는 게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가격 저항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꽤 부담스러운 결정이었을 텐데 이게 동서식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 일단 동서식품 대표 제품인 커피 믹스 제품인 맥심 모카골드는 지난해 기준으로 60억 스틱이 판매됐습니다. 커피 스틱 제품군 전체로 확대를 하면 한 해 82억 스틱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 커피 스틱 가로의 길이가 16cm거든요.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미터인데 이걸 가로로 쭉 늘어놓으면 한 해 판매량만 가지고 지구 3바퀴를 돌 수가 있는 길입니다. 그야말로 국민 커피이기도 하고 또 이게 소비자 물가 동향 조사 품목에도 포함이 되는 항목입니다. 정부가 물가 관리에 신경을 쓰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 결정을 하는 게 그래서 쉽진 않았을 겁니다. 동서식품은 이에 대해서 원재료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른 탓에 비용 부담이 급증했고 환율 부담까지 커져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값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 상황 저희가 한두 번 전해드리는 건 아닌 만큼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이게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라고 봐야겠습니까? 2020년만 하더라도 이 아라비카 커피 가격 그러니까 이 원두 가격은 파운드당 113센트에 거래가 됐지만 이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 브라질에서 가뭄, 폭염, 설이 이런 이상 기후 현상이 이어지면서 공급량이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원두 가격은 파운드당 171센트까지 올랐고요. 올해 10월까지 파운드당 223센트로 상승했습니다. 2년 전보다 정확하게 2배 가까이 올랐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른 탓에 비용 부담이 급증을 했고 수익성 방어 차원에서 올해 초 제품 가격을 올린 건데요. 하지만 이 여전히 원두 가격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 커피 업계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커피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브라질 하늘에 기도라도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게 회사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결정을 한 만큼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가격 인상을 하면 실적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두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기는 하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아직도 높은 수준이고요. 원달러 환율도 1,300원 언저리를 오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원두 가격뿐만이 아니라 포장재, 생산설비, 운용비용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높아진 상태여서 이 커피 제품 출고가를 올려도 실적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긴 어렵습니다. 동서식품은 이에 대해 가격을 올려서 실적을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늘어난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어
고육책으로 가격을 올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1분기 때, 그러니까 연초에 한번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상황이 좀 어땠나요? 실제 1분기 가격 인상 때에도 실적은 반짝 개선에 불과했습니다. 예. 이 동서식품의 실적이 반영된 동서의 연결 기준 분기 실적을 보면 1분기 매출액은 1,381억 원, 영업이익은 11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박이 지속되면서 올해 3분기 동서의 영업이익은 7%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올렸지만 내년 실적도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커피는 수확철에 정해져 있고 그래서 원두를 한꺼번에 미리 구매해 놓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미 원두를 비싸게 구매를 했고 예. 이것이 내년 실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년에 원두 가격이 좀 그런다면 내후년에는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열일곱 번째로 맞이하는 소상공인의 날 대회입니다. 소상공인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 판로를 제척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만들어주는 종합적인 행사입니다.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많이들 오셔서 좀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권사들의 단기 자금 시장 상황이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정부의 채권 시장 안정 대책이 단기 채권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자금 경색 위기에 놓인 중소증권사들은 높은 금리를 주고서라도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홍원표 기자입니다. 증권사의 단기 자금 시장이 싸늘합니다. 한양증권은 지난달 24일 11%의 금리로 전자단기사채 91물을 발행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지난주 전단체 63일물 발행금리가 10%였습니다. 전자단기사채는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을 전자방식으로 발행한 것으로 기업이 1억 원 이상의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채권입니다. 올해 초 증권사들의 전단체 금리가 불과 1%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부동산 PF보다도 높은 두 자릿수대 금리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단기 자금시장 경색을 풀기 위한 여러 대책에도 여전히 녹록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신용등급 A2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인 제2채안펀드에는 오늘까지 차와 만기를 앞둔 5개 증권사가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매입 프로그램 운영기간인 내년 5월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A2 증권사의 보증 물량은 총 1조 5천억 원으로 채안펀드 총 규모와 비슷합니다. 자금 경색의 업황까지 악화되면서 중소형 증권사는 높은 금리를 주더라도 현금을 우선 확보해놓고 대비하려는 모습입니다. 또 유동성 확보를 위해 현대차증권과 하나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은 지난달 단기 차입금 한도도 늘렸습니다. 증권사들은 구조조정까지 실시하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단기 자금 시장은 당분간 불안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통계적으로 국채금리가 피크아웃하고 나서 1개 분기 정도 있다가 크레딧이 안정화되거든요. 아직은 좀 크레딧 시장이 안정화는 아직은 용언한 상태. 일단은 국채 금리가 먼저 더 내려가고 그 다음에 시차를 두고 크레딧 쪽으로 흔히 말하는 자금이 이동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금리로 자금을 끌어오는 것 자체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8%대 금리를 보장하겠다. 자금난에 빠진 증권사와 금융사들이 퇴직연금 유치를 위해 고금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이자율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금융당국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중소형 보험사인 푸본현대생명과 롯데손해보험, 타사 퇴직연금 판매를 의미하는 퇴직연금 부채가 자체 판매액보다 큰 대표적인 회사들입니다. 푸본현대생명이 공시한 12월 퇴직연금 이율은 전달보다 무려 1.4%포인트 오른 6.6%. 비슷한 상황에 처한 롯데손해보험과 IBK 연금보험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부채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자율을 올리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은행과 증권사들이
일제히 고금리 퇴직연금 상품을 출시한 탓입니다. 11월에서 12월까지 한 달 동안 은행권 퇴직연금 상품의 평균 금리는 5%를 넘겼습니다. 증권사는 무려 6% 중반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주로 취급하는 DB형 상품은 1년마다 공시 이율을 재산정하기 때문에 2%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보험사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대거 이탈할 거라는 우려가 고개를 듭니다. 실제로 4대 시중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최근 2달 새에 3조 원, 약 3%가량 늘은 것으로 취합됩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가입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채권을 팔자니 금리 상승 탓에 채권 가격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도 조치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자금 이탈을 대비해 퇴직연금 차입 한도를 내년 3월 말까지 완화하고 금융사들의 이자율 경쟁을 자제시킨다는 방침입니다. 8%대 이자율 상품을 내세웠던 일부 증권사들도 판매를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키움증권은 이번 달부터 시작한 8.25% 상품의 판매를 오늘 중단했습니다. 가장 높은 이자율을 써낸 다올투자증권은 해당 상품을 12월 중순 이후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한때 국내에서 불매운동의 철퇴를 맞았던 일본 인기 브랜드들이 올 들어 살아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 하락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사회 분위기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SPA 브랜드 유니클로가 불매운동을 이겨내고 올해 호실적을 냈습니다.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FRL 코리아의 올해 영업이익은 1,148억 원으로 불매운동이 한창이던 2020년 884억 원의 적자를 낸 후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명동 매장마저 철수하며 축소했던 오프라인 사업도 올해부터는 신규 매장을 잇따라 열며 활발히 재개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활기가 이제 생겼는데 특히나 최근에 이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또 유니클로의 이런 겨울 제품들을 많이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저한테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지난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와 경제 보복 조치에 나서자 국내 소비자들은 자발적으로 일본 제품을 불매하는 노제팬 운동을 펼쳤습니다. 반일 감정이 거세지자 국내에서 사업을 펼치던 일본 제품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올해 들어 한일 협력 분위기가 생기고 있는 데다 2년 7개월 만에 일본 무비자 여행이 재개되며 일본 제품 수요가 회복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역대급 엔저로 일본 여행이나 상품 가격이 하락한 것도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지난 10월 일본을 찾은 관광객 4명 중 1명이 한국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여행을 가기 위해 뒤늦게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받는 이들이 늘어날 정도입니다. 일본은 지금 뭐 거의 좌석이 없어서 못 갈 정도로 그때는 너무 부정적이었고 지금은 해외여행이 지금 다시 재개되는 시점에다가 일본은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 불매운동의 어떤 그때 당시의 마음이 지금은 좀 많이 좀 사그러든 걸로.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시장 점유율이 크게 줄었던 일본산 제품을 찾는 수요도 부쩍 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산 맥주로 불매운동 이후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던 일본 맥주 수입액은 올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롯데 아사히주류는 지난 여름부터 글로벌 홍보 캠페인을 재개했고 하이트질로 오비맥주 등도 주요 일본 맥주 브랜드의 입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맹위를 떨쳤던 일본 불매운동이 점차 사그라들면서 일본 인기 브랜드의 실적이 회복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개월 만에 가장 적게 올랐습니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의 가격 상승세가 주춤해졌는데 하지만 여전히 5%대 고물가인데다 국제유가 반등과 화물연대 파업 같은 대내외 리스크도 남아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0%, 한 달 새 0.7%포인트나 하락해 지난 4월 이후 가장 낮은 오름폭을 나타냈습니다. 가공식품 가격과 외식비가 크게 올랐지만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던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상승폭이 둔화되며 고공행진이 멈춰선 겁니다. 하지만 5%대 상승률은 넉 달째 이어졌습니다.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도 전달과 마찬가지로 4.8% 올랐는데 2009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사실상 물가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도 지난해 11월 유가가 급등했고
이례적인 한파로 채소값이 크게 올랐던 기저효과 탓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등 물가 불안을 부추기는 잠재적 위험 요인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여기에 새로운 복병까지 등장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가공식품을 비롯한 연말 연초 제품 가격 조정,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따른 물류 차질 등 대내외 리스크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으로의 물가 흐름은 현재의 수준에서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음 달 보면은 뭐 가공식품은 그 오름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농축수산물 가격은 그 하향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렇게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모두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이 수준에서 이제 등락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11월 물가 상승률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한국은행도 내년 초까지 5% 수준의 오름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결국 하는 입장에서는 최소 내년 1월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밟으며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1분기 정도까지는 물가 숫자가 꽤 높게 나올 거로 보고 있고 여전히 물가 안정을 강조하는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없어졌느냐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기준금리도 3.5 정도 잡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한 단계 더 높은 터미널 레이트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바이오 분야 IPO 시장에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코스닥에 상장한 국내 벤처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약물 전달 기술 개발 기업 인벤티지랩스입니다. 특히 이 기업이 개발 중인 장기 지속형 탈모 치료제는 내년 상업화도 기대됩니다. 김주희 대표를 김수진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매년 11월은 IPO 성수기로 꼽히지만 올해는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바이오 벤처 기업들의 경우 상장 계획을 미루거나 공모 철회를 신청하는 곳이 속출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증시 부진으로 시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바이오 벤처인 인벤티지랩은 지난 2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강행했습니다. 지금 불확실성을 언제 나아질 거라고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회사의 그 본질을 믿고 사업적인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해서 일정을 한 번도 이렇게 조정한다는 계획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인벤티지랩은 자체 구축한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기반 약물 전달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장기 지속형 주사제하고 mRNA 백신을 제조할 수 있는 LNP 이렇게 두 가지 플랫폼, 주사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 저희 특징이고요. 개량 신약 등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제품화 허가도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라이센스도 경험하고 국내의 탑티어 제약사들하고 사업화 실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장기 지속형 주사제는 약물을 매일 먹거나 주사하는 게 필요하지 않고 몇 개월에 한 번만 투여하면 됩니다. 인벤티지랩은 대웅제약과 함께 탈모 치료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개발, 임상 중에 있으며 오는 2023년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LNP 플랫폼 기술을 인정받아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백신 대량 생산 개발 과제에 선정되기도 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냈습니다. 단기간에 얻어진 어떤 이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과들보다는 이제 착실하게 단단하게 이제 쌓아온 성과들이 오히려 상장 심사 전체 절차 과정에서는 가치 평가를 충분히 받는다고 느꼈거든요. 우리나라의 상장 절차가 무조건 기준만 높아졌다라고 보지 마시고 이제 실체를 가지고 시장에 잘 소개하고 설득하는 그런 과정 등에 집중하신다면은 김주희 대표는 내년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한 5-6가지 정도의 신약도 펄스틴 클래스 약물 가진 신약 회사들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자체 개발 신약 자가면역 질환도 최근에 저희가 희귀의약품으로 국내 식약처 통해서 지정되는 성과도 얻었거든요. 이 성과들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 딜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플랫폼 기술 자체에 관심 있는 빅파마들하고 논의를 다양하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인벤티지랩은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은 물론 LNP 기술을 통해서는 CDMO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화물연대 조사 방해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고발 조치를 포함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오전 화물연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화물연대 서울본부와 부산 지역 본부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들며 공정위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위원장은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막는 행위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에 조속히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위메이드 가상자산 위믹스의 상장 폐지 여부가 오는 7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문에서 7일 저녁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는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령 위반을 이유로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위메이드가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믹스의 거래는 오는 8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된 이후 4개월째로 접어들면서 국산 전기차의 판매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에 따르면 전기차 아이오닉5와 EV6의 11월 판매량은 IRA 발효 전인 지난 6월 대비 각각 58%와 75% 감소했습니다. 다만 전기차 판매 둔화에도 현기차와 기아 모두 11월 미국 시장 전체 판매량 기준으로는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환율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중국 배터리 업계의 약진에 밀려 크게 하락했습니다.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 업체 S&E 리서치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4.8%로 31.7%였던 지난해보다 6.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는 CATL과 비아디 등 중국계 기업들의 배터리 사용량이 세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으로 다만 배터리 사용량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16.1%, SK온이 83.2%, 삼성 SDI가 69% 각각 늘면서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증시 다시 방향성 탐색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은 뉴욕 증시 기업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조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일단 오늘 트위터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최근에 공개적으로 애플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네. 벌써 화해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애플을 공격하기 시작한 게 28일이었는데 이틀 만에 팀쿡 애플 CEO가 직접 만나서 화해를 했습니다.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트윗입니다. 이게 지금 올라온 사진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뭐 캠핑 사진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사실 이제 5초 정도의 짧은 동영상인데요. 예. 연못에 보면 이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비치죠. 머스크는 이 영상과 함께 아름다운 애플 본사를 안내해준 팀쿡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너무 갑자기 또 입장이 달라져서 좀 당황스러운데 뭐 우리 화해했다 뭐 이렇게 보여주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거 앞서 이제 트윗이 있었는데 우리가 오해를 풀었다. 앱스토어에서 트위터 제거를 애플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팀이 분명히 말했다라고 썼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는 좀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네. 다른 건 뭘까요? 바로 인앱 결제 수수료입니다. 사실 이번 논란의 발단이 수수료였는데요. 30% 인앱 결제 금액의 30%를 받는 수수료입니다. 이 사진은 앞서 머스크가 올린 여러 개 트윗 중에 또 다른 하나입니다. 보면 이제 고속도로인데 직진을 하면 30% 수수료 내기. 급하게 근데 차가 전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과의 전쟁도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인터넷상의 세금이라고 인앱 결제 수수료를 지적하고 또 필요한 것보다 10배는 비싸다 이렇게 비난을 해왔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후에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수익 모델 변경이죠. 지금까지 광고가 주 수익원이었다면 앞으로는 월 $8의 구독 상품,
트위터 블루를 통해서 수익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인앱 결제 수수료가 애플은 한 30%, 구글의 경우 15%로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 유료 구독료 중에 $2 50센트는 애플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머스크는 이제 트위터를 메신저나 페이, 뱅킹 같은 기능을 탑재한 슈퍼 앱으로 바꿀 계획인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도 수수료 명목으로 애플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머스크가 선제적인 공격에 나선 것입니다. 지금 구글도 그렇지만 애플의 정책은 구글의 2배 수준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 애플 수수료 정책이 지금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반독점 소송도 제기가 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수수료 부과에 반대하면서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앱스토어에서 퇴출을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반독점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연방법원에서는 사실상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도 유럽에서 애플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죠. 그래서 이번 머스크의 공세에 스포티파이 CEO와 에픽게임즈 CEO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까지 애플 공격에 가세를 했습니다. 든든했겠네요. 그렇죠. 저커버그가 애플은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에 어떤 앱을 설치되어야 하는지 일방적으로 제어하는 유일한 회사다.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 저커버그가 이제 머스크 편을 들면서 이 발언에 나선 날 머스크가 화해 트윗을 올렸습니다. 저커버그 CEO가 좀 머쓱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인앱 결제 수수료에 대해서 애플 측이랑 뭐 어떤 합의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얘기가 좀 오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사실 두 사람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직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머스크를 달래 무언가가 있기는 했겠죠. 사실 애플은 트위터의 최대 광고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트위터 광고에 들어가는 돈만 $22만, 우리 돈으로 3억 원 가까이 일주일에 지출을 하는데요. 그런데 머스크 인수 이후에 광고 집행은 $13만, 그러니까 4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도 10월 말 기준이고 11월 들어서는 대부분 줄었다는 보도도 있어서 아마 광고에 대한 딜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략적으로만 들어봤지만 머스크가 트위터의 CEO가 된 이후에 광고가 많이 줄었나요? 그렇죠. 대형 광고주들이 뭐 썰물이라고 할 정도로 대거 이탈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GM과 포드 그리고 폭스바겐, 지프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있고요. 세계 최대 통신기업 AT&T, 블랙록, 시티그룹 같은 금융회사, 그리고 화이자 같은 제약사, 켈로그, 네슬레, 코카콜라, 그리고 힐튼 호텔과 메리어트 호텔 등 진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글로벌 대기업들이 트위터 광고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분석기관에 따르면 머스크 인수 이후 한 달 만에 주요 광고주 100곳 가운데 절반인 50곳이 광고 집행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물론 일론 머스크 CEO가 광고 매출을 줄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긴 했지만 아직 구독 서비스 제대로 시작도 못했는데 광고 매출이 이렇게 줄어들면 좀 타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트위터 매출의 90%가 광고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5년간 2028년까지 이 비중을 한 45%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하지만 이제 달성하겠다는 매출 자체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45%여도 여전히 현재 광고 매출의 2배 이상은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트위터는 미국 광고 대행사들에게 최소 $50만 어치의 구매하면 해당 금액만큼 광고를 추가 노출해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편의점에서 자주 보는 1+1의 광고를 내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트위터가 보낸 메일에 트위터 사상 최대의 광고주 인센티브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올해 안으로 나가는 광고를 대상으로만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유례없는 인센티브에 광고주들이 발길을 돌릴지는 미지수입니다. 광고 매출 줄이겠다면서 마케팅은 또 파격적으로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애플과 트위터 이렇게 짧은 전쟁이 당장은 좀 일단락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서학개미들한테는 이번 이슈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팀 쿡이 정말 발빠르게 머스크의 거센 입을 막기는 했죠. 하지만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좀 계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 앱스토어 권한을 약화시키는 법안이 논의 중인데요. 머스크가 이번에 사실 법원보다는 의회를 통해서 약간 정치적 이슈로 키우면서 애플을 옥죄는 방향으로 갔는데 실제로 요즘 팀 쿡 CEO가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느라 바쁘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이 앱스토어 수수료로 1년에 무려 $250억 벌어들인다고 하는데 이 수익이 타격받을지 주목하셔야 하고요. 또 머스크의 거침없는 트위터 경영은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미치죠. 일단 월가에서는 머스크의 리스크, 또 트위터 리스크가 너무 과도하게 테슬라 주가를 누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이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조연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금융당국 압박에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들도 예금금리를 내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5.52%로 전날보다 0.01%포인트 하락했고 2년 만기 정기예금도 한 주 사이 0.5%포인트 내렸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예금금리가 오르기보다는 내린 겁니다. 은행권에서도 연 5%대 정기 예금이 자취를 감췄는데 가파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라는 분석입니다. 당국이 예금과 대출금리 인상 억제 카드를 꺼내든 건 은행권으로의 자금 쏠림은 막으면서 가계 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고육지책이라는 시각이 나오는데 하지만 이런 당국 개입이 예금자들 손해는 물론 금융시장 혼란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롯데카드의 자회사인 국내 2위 교통카드 업체 로카모빌리티가 매물로 나왔다는 기사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해 인수를 적극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 경영권을 가진 MBK 파트너스는 로카모빌리티를 별도로 매각하기로 하고 오는 6월 예비 입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래 금액은 3천억 원 정도로 거론되는데 카카오페이의 인수 의지가 강력하지만 맥쿼리와 소카 등 다른 인수 후보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최종 성사될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로카모빌리티는 선불 교통카드와 단말기 제조사로 수도권과 부울경, 강원, 광주 등 전국을 아우르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올 상반기 롯데카드 매각을 추진했다 고금리 여파로 주춤하자 로카모빌리티를 우선 매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